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열린토론의 임영두입니다. KBC 열린토론회는 2013년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4개 아젠다를 선정해 12월 한 달간 송년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년특집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올 한 해 교육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광주 전남 교육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대안들이 필요한지 집중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박혜자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장희국 교육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 김왕복 총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에서 정미경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첫 실시된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혁신과 개혁을 기치로 내건 진보 교육감들이 취임하면서 광주 전남 교육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진보 정책의 일환인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학생 인권 조례와 빛거울 혁신학교 도입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공교육의 새 모델을 창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개혁 정책들로 인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광주시 교육청이 제안하는 야간 자율학습과 영교시 수업에 대해 여전히 지역 교육계에서는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고 교육 현실을 외면한 다양한 진보 정책들이 실력 광주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송년특집 열린토론회. 광주 전남 교육계의 한 해를 되돌아보고 지역 교육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지 집중 모색해본다. 네,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광주 전남 교육계에도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박혜자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올 한 해 어떻게 되돌아보고 계시고 최근 현안 문제들 어떤 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작년에는 저희가 사실 그 학교 폭력 문제로 국정감사의 주제가 아무튼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찬반 학생부 기재를 두고서 논란이 벌어졌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대선을 거치면서 교육계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반값 등록금 역시 그것이 대선의 그 의제화됐었고 또 이 반값 등록금을 실제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 또 고교 무상교육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러나 역시 올해 핵심 과제는 역사 교과서 문제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학사의 그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친일이라든가 독재미화라든가 또 우리 지역의 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서술 이런 문제를 두고서 교과서에 대한 역사 인식의 문제 이것이 뜨거운 그 교육계의 쟁점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장희국 교육감님도 참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 나왔습니다만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비롯해서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수능에서 또 광주에서 모처럼 또 만점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보시기에 올 한 해 교육계 전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점이 또 아쉬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우리 박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교육의 방향도 조금 바꾸었어요. 그래서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교 무상급식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또 그 학생들이 그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적 중심이 아닌 행복을 찾고 자기 진로를 찾게 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도 시행하겠다고 방향이 조금 저희가 광주에서 추구하던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 교육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참 기대를 했는데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참 실망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 왜곡 교과서를 승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거꾸로 오히려 이거는 친일적인 의식을 심어주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기는 그런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일반계 고등학교의 황폐화를 좀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안도 내고
그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제한이 흐지부지 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 황폐화가 계속 유지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참 실망스럽지요. 어떻든 그러더라도 우리 광주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화면에도 보였지만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는 과정도 있고 무상급식이 중학교 3학년까지 시행된다거나 또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학력 저하에 대해서 우려도 많았는데 금년에는 수능에 만점 학생도 모처럼 나오고 또 진학부장 협의회의 그 비공식 집계로 보면은 수능 결과가 상당히 전보다 상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에서 우리 유왕복 총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에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교육계 인사로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교육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출신이지만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겠습니다. 대학 구조조정 문제, 이 문제가 나오면 가장 큰 문제가 지방대학이 불리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구조조정할 때 그 쓰는 지표가 취업률 또는 그 재학생 충원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이런 것을 가지고 일렬로 이렇게 대학을 평가하게 되면 인구가 적고 또 기업체가 적은 지역은 그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들은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 안배 부분을 굉장히 중앙부처에 있을 때부터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고위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제가 지역 안배를 얘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먹혀서인지 올해 지금 WCC라고 월드 클래스 칼리지 선정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선정을 할 때는 서울과 영남 지역에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그 10개 대학 중에서 우리 전남북 지방에 상당수 대학들이, 전문대학 2개가 우리 지역에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아서 상당히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학부모단체에서 우리 정미경 사무국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학부모단체에서 올 한 해 가장 역점적으로 좀 추진해온 사업이 있다든가 또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 학부모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 학부모단체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그냥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자식을 맡기는 죄인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학부모 의식 교육을 여러 가지 꾸준하게 해온 경향도 있고 또 우리 학부모단체에서도 세미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소모임 그룹 토의를 통해서 학부모들 의식 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12일 날, 이번 달 12일에도 학부모 세미나를 저희가 했습니다. 각계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정말 학부모의 역할이 광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놓고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 굉장히 그 반응도 좋았고 공감도 많이 얻고 그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됐었습니다. 네. 학부모님들 스스로가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네요. 네네. 본격적으로 광주 전남 교육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광주 방송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역 단체장과 그리고 교육감 분들의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바로 우리 시교육감님한테는 5점 만점에 3.09점을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비교적 무난한 점수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3.09라는 점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면은 61.8, 약 62점만 되겠습니까? 겨우 낙제만 면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무난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신 것은 그동안에 제가 이제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서 광주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한 노력,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는 것이라든지 또 이제 청렴한 교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실제로
학부모님들,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학습 준비물의 지원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데 부담이 없고 좀 편해졌다. 또 촌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참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무난하게 점수를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러면서도 수능 결과는 상당히 최상위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과 학력을 이렇게 밸런스 조화를 맞춰가면서 비교적 잘했다라고 평가해 주신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족하다 또는 미진하다 생각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고쳐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우리 박 회장 의원님 보시기에 중앙에서 또 광주 전남 또 교육 행정을 지켜보시기에 네. 좀 높이 평가할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교육감님께서 그 자체 평가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그 교육복지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저는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이제 우리 그 광주 교육청의 경우에는 중학교까지 그 무상급식을 대단히 잘 지켜나가고 있고요. 또 뭐 말씀하신 대로 학습 준비물 부담을 없앴다라든가 또 뭐 체험학습이라든가 학교 운영비를 면제한 이런 그 보편적인 그 교육복지에 대한 노력들은 높이 살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좀 봤을 때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 교육청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된 그런 점이 있었고요. 또 이제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학교 폭력 문제가 쟁점상이 됐을 때 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이제 인상을 줄 수도 있었던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제가 이제 상임위가 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광주교육청과 여러 가지로 예산상이라든가 또 뭐 교부금의 산정과 관련해서도 힘을 합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소통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보시기에는 그동안의 교육행정 내용들, 추진해온 것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교육관으로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그 진보 교육이 추구하는 기본 정신, 예를 들어서 경쟁보다는 협동, 뭐 이걸 강조하고 그리고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론기관에 비친 광주 교육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방 이제 박예자 최고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교원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교원들 사이에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민원 만족도 평가에서도 지금 거의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광주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통계에 따르면은 2012학년도에 이게 추계된 통계입니다만 약 350여 명 이상이 중3의 350여 명 이상이 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광주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학부모 단체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신 우리 박예자 의원님이나 우리 총장님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좋은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공감되는 교육 복지 쪽에서 정말 탁월한 영향을 발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학부모 단체에서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근데 가장 학부모들 중에서 아쉬워했던 부분이 고교 배정. 고교 배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성적에 균등하기 위해서 고교 배정 오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687명이 7개의 학교를 지망을 했는데 한 군데도 가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학부모들의 표정과 마음과 발을 동동거리고 애타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2시간씩이나 통학을 하고 지금 그 아이들은 불법 교통수단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봉고차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모들의 사비로 또 이용이 되고 있어요. 네.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집 가까이 학교를 놔두고 애들이 2시간씩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미 그 봉고차를 이용해서 학교를 간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보험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학부모들의 심정, 네. 이런 것들은 무슨 정책을 할 때, 바뀔 때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시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뭐 여러 말씀 나왔습니다만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체감은 또 너무나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님 하시면서 많은 것 어떻습니까? 예, 그 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정말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가지 그 오류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한 자리를 놓고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다가 안 된 분들은 참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그 원칙을 정해놓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또 잘 적용이 안 됐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시스템을 좀 고치고 개선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교 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학교 편중 현상, 예를 들면은 남구 쪽에는 거주하는 학생은 적고 학교 수는 많아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가야 돼요. 또 이를테면은 광산구 같은 데는 학교는 적고 거주하는 학생은 많아서 광산구에서는 1,400명의 학생이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몇 개 학교를 두고 다른 구로 가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남구 같은 경우는 남구에 있는 학생을 다 채우고도 다른 지역에서 1,000명을 더 받아야 되고, 그래 학교를 어떻게 고르게 배치하느냐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역시 그러더라도 이제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바꾸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 고쳐가야죠. 저희 광주방송이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대부분의 학부모들께서 방과 후 학습 문제라든가 야간 자율학습 또 연교시 수업 제한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이제 광주시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진행돼 왔는데 실제 이러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지 우리 정미경 국장님께서 먼저 한번 언급을 좀 해주십시오. 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토요일이나 주말에 교실을 개방하지 않는 데는 강주교육청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고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분위기가 굉장히 성적을 좌우를 합니다. 그 학교 성적을 좌우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토요일 날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토요일과 공휴일에 1, 2학년은 학교가 금지입니다. 학교를 금지. 이게, 자율학습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설 독서실이나 학원이나 아니면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룹 이런 식으로 사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 학교를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야간 자율학습 토요일 교실을 개방하면 너희들이 와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 학교의 학생 수가 300몇 명인데 275명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러면 토요일 날 학교에 와서 교실을 개방할 테니까 올래 그랬더니 27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건강권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를 애들이 출입 금지. 네. 이거 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출입 금지가 공부를 하러 오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죠. 네. 어쨌든 간에 자율학습을 하는데 이제 한다면 도서관을 개방을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40명 정도 들어가고 정말 없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자율학습 하게 되면은 기숙사에 있는 학교 아이들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엄마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교 배정 지원을 할 때도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교육청에서도 좀 탄력성 있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희망사항이죠. 네. 우리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제 중앙에서 또 우리 지역을 바라볼 때 전국적인 상황들을 좀 비춰봤을 때 또 광주 전남의 이러한 고교 자율학습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들 글쎄 이제 보십니까? 저희가 뭐 중앙에서까지 네. 자율학습이 쟁점상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또 물론 정미경 국장님의 이야기에 그 동의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자율학습이 말이 정말 자율학습이지 실제로는 강제적인 중강제적인 자율학습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묶여 있었고 또 학생들이 정말 그 학습 부담에만 매몰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 자율학습을 좀 이제 풀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자율학습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제도로 꼭 묶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그 문화 풍토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그저 그냥 집에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학부모 입장에서. 맞습니다. 뭔가 학교에 나가서 그래도 공부하든 안 하든 앉아 있고 또 배우는 것 같은 그래야만 그래도 안심이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 문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는 자율학습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규제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총장님은 뭐 대학 교육과 뭐 중고등학교 교육은 다릅니다만은 또 교육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자율학습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예, 저는 뭐 중고등학교 경험도 있습니다. 예전에 광주시 부교육감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정미경 국장님께서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율학습을 듣겠다 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율학습을 참여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적극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이 자율학습 부분에 대해서 현 대학 입시 체제 하에서는 불가피하다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학력 저하 문제를 들고 있죠. 이런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 내중 금지함으로써 학력이 저하된다. 두 번째는 이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서 학력을 보충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학원에 갈 돈이 없어요. 학원에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독서실을 가야 되는데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고 또 자율학습에 참여를 하지 않은 이런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이 또 이제 어떤 학원이나 또는 독서실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탈선할 우려도 있다 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우리 대부분의 학부모나 이런 교사분들은 학생들을 좀 학교에서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감님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제 공립고, 사립고 간의 어떤 실력 격차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만, 공립고가 일반적으로 교육청의 지침을 잘 따랐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 문제하고 그리고 성적 격차 문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참 여러 가지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광주시 교육청만의 규제다, 제한이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전인 교육을 위해서 지나치게 성적을 강조하고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놓고 새벽에 일찍 시키고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학교 오게 하고 이런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진즉부터 제한을 했던 거고요. 광주도 제가 교육감 되기 전부터 교장단 협의회에서 저녁에는 10시까지만 하고 일요일은 오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한두 학교에서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도 오게 하고 저녁에도 10시 넘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무너져서 11시까지 12시까지 하는 데도 생기고 일요일에도 그냥 거의 모든 학생들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 이유는 다 두더라도 아이들이 밤 10시 넘어서까지 학교에서 오래 남아있게 되면은 공부를 더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전에 졸립니다. 그러니까 잠을 좀 1시간이라도 더 자면은 오전에 덜 졸고
더 맑은 정신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문을 완전히 닫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정미경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뭐 한 200명씩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적다 해도 도서관이 그 50명 이상, 100여 명 들어가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학년들이 이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면은 좋겠다 하고 도서관은 개방하라 하고 아이들을 억지로 오게는 하지 맙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수능 결과를 보면 학력이 안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아이들이 오전에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성과를 더 낸다 하는 것을 저는 근거로 학부모 들죠. 단체에서 다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교육감님, 평일에는 10시까지를 하고, 주일은, 일요일은 쉬더라도, 1, 2학년들의 그 등교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2학년들 중에서도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의 희망자에 한해서는 교실 개방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 2학년도 도서관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금씩 개방하게 되면은 완전 문 열거나 아니면은 거의 강제로 학교로 학생들을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95% 이상 학교 오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아까 우리 정 국장님께서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현장에 맡기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그게 좋죠. 이제 학교 현장에 맡겼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생겼고요. 지금 공사립 간의 그 성적 격차도 공립은 교육청의 지침을 잘 지켜서 시간을 제한하니까 떨어지고 사립은 그것을 좀 자유롭게 하니까 공부를 많이 시켜서 성적이 괜찮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는데 물론 일견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분석할 땐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선발 효과죠. 이를테면 사립학교 몇몇 사립학교에는 학부모들이고 학생들이고 지원을 많이 합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해서 그 아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서 졸업할 때도 그런 결과를 내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중요한 건데 사립학교는 오랫동안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면서 전문성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고등학교는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사원칙도 좀 바꾸고 공립고등학교에 더 근무하고 일반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진학 지도에 다양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것으로 보완해 나간다 저는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여론을 살펴보면은 이제 공립고 선생님들이 뭐 실력이 부족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그러한 전문성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박예자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공립고와 사립고는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죠. 원인이 어디다고 그런데 보시고 이제 어떤 사실 대안들이 그 공사립 간의 격차 문제는 뭐 저는 세계적인 문제 같아요. 제가 그 미국에 가 있을 때도 정말 사립학교하고 그 공립학교의 격차는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오히려 오늘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학교의 이제 자율성 존중도 필요하겠다 싶으면서 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참 제가 느꼈던 게 정말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교장 선생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이라 할까요? 제가 이제 가령 특별교부금 같은 거를 가져다 저희 지역에 사업을 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도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사실 회피하는 경우를 제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걸 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게 어찌됐든 우리 교육청하고 현장에 계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또 선생님들하고는
상당 부분 좀 그 격차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어떤 이제 정책을 펴시더라도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정말 자발적으로 자율권을 갖고 힘을 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그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수능 성적도 잘 나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적 하락됐다 하는 부분이 이제 사실무근이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언론 그 기사 등 요즘 보도에 따르면 뭐 제가 이거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이 구체적으로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계속 지금 하향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교육감님 취임하신 게 이제 2011년이니까 2010년 전하고 2011, 12 이렇게 비교하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언론의 시각이고, 학부모들이 느끼는 그런 그 체감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제가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 광주 지역 출신 그 중3 애들이 타 지역의 자립형 사립고를 진학한 게 48명이에요. 48명이나 되고, 그리고 뭐 광주의 이런 그 거점고등학교 이런 데로도 많이, 전남 지역의 거점고등학교 이런 데도 많이 그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보면 그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그 불신 내지는 이래서는 내 자식 안 되겠다 하는 우려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 네. 많은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또 어떠한 바람직한 교육 정책을 또 계획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저희는 주요한 역점 사업이랄까 교육 정책으로 학교 문화 혁신을 들고 있습니다. 그 학교 문화 혁신은 내용이 수업을 혁신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공부하려는 그런 수업으로, 그리고 생활 교육도 과거처럼 이제 그 지시나 통제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하거나 또 아이들의 그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추겨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학력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교사 내지는 보조 강사를 투입을 해서 지도하거나, 또는 고등학교에는 그 학생들의 그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과별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논술반을 운영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선생님들의 그 학생들의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이렇게 높여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학교 문화 혁신이라고 이렇게 사업의 명칭을 잡았고요. 그 속에 이제 그 교육력 제고 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학생들의 학력도 높이고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학력에 대한 우려는 뭐 근거를 가지고 자꾸 떨어졌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것에 대해 또 그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이제 또 시간이 뭐 여의치 않고, 어떻든 저희는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갈 겁니다. 우리 학부모 단체에서 바라는 내년도 바람직한 교육 정책,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요구하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의 자율권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과 과정 이해의 시간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장,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협의하고 그다음 심의해서 그 학교에 맞는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구마다 광주에도 굉장히 교육 특구라고 이야기하는 남구가 있고 열악한 강산구가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정말 사건이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마다 특성을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운영을,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제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제를 잠깐 바꾸어서 우리 대학
구조조정 문제를 한번 논의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있는 반면 아주 우려가 더 큽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박예자 의원님 보시기에 먼저 우리 총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네. 지방대 지금 구조조정 문제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나요? 아까 모두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획일적인 잣대로 그 평가 지표를 이렇게 적용을 한다 치면 지방대학은 굉장히 불리하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게 이제 재학생 충원율 그리고 취업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인구가 적고 기업체 수가 적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들은 그 평가에서 좋은 그 성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박예자 의원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걸 광역적으로 좀 한번 나눠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이렇게 그 정원을 감축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대학이 국립대학이냐 사립대학이냐 또는 그 각종 소규모 대학이나 대규모 대학이나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그 2018년과 2023년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2018년에는 그 대학 정원이 입학 정원보다 더 많아지는 해가 2018년이고요.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 대학 정원이 무려 입학 정원보다 16만 명이나 많습니다. 우리 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입학 정원이 1640명이니까 약 100여 개가 2023학년도에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이 전부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리 특성화를 강조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정원 조정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중심으로 이렇게 개편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지역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산업체와 연계된 그런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정책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뭐 사실은 우리 그 대학 교육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그 격차하고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 그 이 문제는 우리의 그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고등교육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우리가 그 교육부가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또 지표라든가 원칙을 통해서 그 그룹으로 나누고 학계를 서열화해서 일부를 잘라내는 방법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는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저는 그런 문제다. 정부가 지나치게 그 대학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부가 개입할 때에는 지표가 굉장히 평가 지표가 중요한데요. 교육부의 평가 지표가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그 지방대학에 지원해 줄 때 또 그 지표하고 또 이렇게 대학을 구조조정할 때 지표가 달라요,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어떤 지표에서는 그 대학이 잘했다라고 해서 뭐 그 교육부로부터 뭐 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또 구조조정 지표에 들어가니까 지표가 달라가지고 또 너는 뭐 구조조정 돼야 된다. 이렇게 이중적인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그 대학의 지방대학도 우리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지켜달라.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방대학 스스로도 대단한 그 자구 노력이 그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저 그냥 어떻게 그 버티면 되겠지 하는 이제 시대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가령 어떤 그 시기로 정책적으로 지방대학을 그 보호를 해준다라고 해도 그것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그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정말 자구 노력이 치열해야 된다라는 점을 그 건의드리고 싶고 또 지방대학에서도 그 점 뼈아프게 사실 우리가 그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지방대학의 이런 구조조정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또 취업 문제. 우리 고교에서도 지금 취업 문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제기되고 합니다만은 혹시 교육감님 혹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교 학생들의 장래 취업 문제라든가 지방대의 어떤 취업 문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아유, 예,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그 산업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수출도 잘 되고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졌지만 그래도 지역의 중소기업, 우리 학생들이 취업할 만한 기업이 적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학은 더 심각하겠지만 우리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취업이 돼야 하는데 이거 부족하니까 저 경기도로도 가고 경남으로도 가고 그래 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학교를 평가하거나 교육청을 평가하는 그 취업률의 지표가 들어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불리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그 직장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는 것으로 보면은 국가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지방 대학의 뭐 취업 문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만은 사회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그 지역에서 정말 취업할 수 있어야 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정주하게 되는 것이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그런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대 학생들에 대한 할당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일정한 그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까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지방대생들의 취업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요. 또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정책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고 또 한쪽에서는 다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정책이 지역 인재의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또 취업을 지방대학생들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받고 또 그 지역에 정조하면서 전반적인 다른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지방대생들의 취업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육 정책 문제라든가 뭐 지방대학 문제, 취업 문제, 뭐 주제에 관계없이 뭐 자유스럽게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본장님 하신 말씀 있어요? 예, 금방 지방대학 출신들 이렇게 취업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박 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장에 이제 맡겨두되. 시장에 맡겨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은 시장에 실패가 오니까 국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지방대학 육성특별법 이걸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전번 지방대 육성법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요. 지역 균형인재 육성법입니다. 제가 발의를 해서 지금 법안이 예. 박 기자 의원님도 이제 발의를 해놓고 있으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통합해서 심의가 되는데 박 기자 의원님의 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지방대학 육성 5대 과제인데 거기 하나 포함된 게 이제 공무원들을 뽑을 때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을 뽑을 때는 지역인재 할당제 이런 등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점점 높여가서 그렇게 우리 지방대학 학생들에게 약간 우대 가산점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정비용 국장님 보시기에 이제 광주 전남 우리 시도 교육감 두 분에게 또 교육 책임자에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또 내년도 교육 정책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전남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부모 단체가 강주 전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남 쪽의 학부모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남은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연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교육특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2억을 지원을 하고 장흥군에서 3억 5천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아닌 고대도 혁신학교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아이들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가까운 담양만 해도
예부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아이들과 타가와 교육을 동시합니다. 가지고 드림스쿨을 운영하면서 밤 8시까지 선생님들이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이 5과목을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담양군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 돈을. 그리고 지원청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한 것이 곡성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자치단체 있고요. 장이 네네, 그렇죠. 자기 지역의 그 인재들을 그렇죠. 지원할 수 있고 또 그 교육 정책에 네. 관여할 수 있는 이제 그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저는 이제 교육 자체의 기본 그 필요성 중에 하나죠. 네네. 그래서 자치단체 장이 자기 지역 그 아이들의 그 교육 문제에 관심을 그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반드시 예, 근데 마련돼야 그것을 위해서 됩니다. 장만채 교육감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그건 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부 과장을 할 때 이걸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 대전의 유성구의 그 급식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대법원 소송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시군구 구청장이 합법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통령령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전남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명 국장님 말씀은 광주시가 좀 예산이 부족해서 좀 지원이 덜 되는 모양이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니 부족하다 그런 그건 이제 말씀이죠. 교육감님한테 그런데 말을 이제 할 일은 아니죠. 자치단체 장이 지원을 해줘야 돼요. 편을 하나 이제 잘 그 두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중에 이렇게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지금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거기에 할 그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 지방 자체 수입으로 예, 인건비를 그렇습니다.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안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치단체장이 다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금년에 안행부에서 내년 예산 편성 지침으로 넣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를 채우지 못하는 자체 세입으로 그런 지역에서는 하지 말아라 되니까 이게 이제 난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에 그 조항을 좀 삭제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총장님 말씀처럼 자치단체에서 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담양, 곡성, 장흥 이런 지역은 규모가 작아요. 학교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한두 개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두 개에 그 뭐 1억 정도 지원한다면 엄청난 예산의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광주는 그게 아니죠. 남구 같으면 학교가 뭐 10몇 개 되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도 다 충당 못 하는데 어떻게 다 지원하느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소액을 적은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 지금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교육도 그 돈의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교육 재정 교부금을 저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폭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시도 교육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것이 지금 이제 그 내국세에서 20.27% 네. 돼 있는 것을 5% 정도 그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 정도 올려줘야 실제로 그런 지금 문제들이 해결이 그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 입장에서도 대학에 대해서 구조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대학에 대한 그 정부의 재정 지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의 그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파이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교육 네, 재정이.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미처 못다 하신 말씀이나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미경 국장님부터서 순서도 돌아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다가 묘한 방향으로 네. 잘 돌아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남에서는 농어촌 교육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100만 서명 받기 운동을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돼서 농어촌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주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의 자율권이 좀 더 늘어나서 학교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여졌으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장희국 교육관님의 그 공약 사업 중에 첫 번째가 공교육 활성화 이거 있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가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안전 해소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강주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걸로 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왕복 총장님 못 하신 말씀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보교육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찬성하는 편인데요. 그러나 이게 뜻만 좋다고 해서 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모든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최우선 평가 잣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 행정은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들이 참 좋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이 그 교육 행정을 맡아야 되고 그리고 조직은 어느 개인이나 그런 집단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좀 이제 그 고쳐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실력 하락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중3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간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이 지역에서 나와야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 여계로 유출되지 않고 이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내지는 제도가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그 문제 제기로서, 전남의 거점학교와 같은 그 지역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다시 한번 그 중지를 한번 모아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 못 하신 거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몇 년 뒤에 살아갈 아이들이 아니고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때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겠는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핵심 역량이 뭐냐 하는 것은 대부분 미래 학자들이 학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창의성이 있어야 하고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또 자연 생태 친화적인 감수성이나 또 인문학적인 감수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인재를 기른다는 차원에서는 이 성적 학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그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또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박혜자 최고위원님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의 시대는 계룡남이 없다라는 시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예전 같으면 교육이었죠. 그런데 교육이 그러한 역할을 이제 와서는 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인 양극화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 여전히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격차는 우리가 해소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미래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여전히 기능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송년 특집으로 마련한 오늘 토론회에서는 올 한 해 교육계 전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014년 내년 새해에는 광주 전남 교육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